TMF 두 번째 시간 역시 토트넘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토트넘 팬분들 특히 프리시즌을 통해서 우리 팀은 리스크가 명확한데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 느꼈을 거예요. 물론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프리시즌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규리그 때 고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계속 또 지속이 될 수 있다. 네, 거기다가 이게 그 지난 시즌부터 후반기부터 계속 나타난 반복된 문제. 문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김현민 기자가 50페이지에 달하는 또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 결과인 건데요. 뭐 그가 4승 2패, 바이언한테만 2패 당한 거 이렇게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4대 3, 3대 2 승. 그렇죠. 네. 실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앞에 붙었던 팀들은 좀 약한 편에 속하긴 하죠. 결국은 실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실점이 많았던 거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 반복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 애슬레틱 칼럼에서도 각 팀별 리스크에 관련된 칼럼이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서 얘기했던 게 토트넘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토트넘이 실점이 많은 거는 토트넘 수비수들의 능력 부족보다는 토트넘이 너무 리스크를 지는 전술 운영을 하는 거에 비롯됐다라고 보고 또 이제 고질적인 세트피스 실점도 이 실점이 많은 거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공격 쪽에서의 파괴력이 부족한 거를 수비 쪽 최대한 공격 숫자를 많이 침투를 시키다가 뒷공간을 계속 두들겨 맞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거는 결국 고질적인 세트피스 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2실점으로 노팅엄 포레스트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어요. 사실 다른 팀들은 공격을 많이 당하는 거잖아요. 노팅엄 포레스트나 셰필드는. 특히 이 팀들 내려앉아서 축구하는 팀들이거든요. 완전 수비적인 축구하다 보니까 세트피스 허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건 거고, 반면에 토트넘은 세트피스 허용을 많이 하지 않음에도 세 번째로 실점이 많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이츠 조버 그리고 윙크를 하셨네. 역시 아스날의 조버 코치가 세트피스 코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스날은 좋고 위에는 이제 세트피스 득점인 거거든요. 득점은 아스널이 독보적인 1위다 보니까. 조버 코치가 그래서 각광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세트피스에서의 기대 실점 역시도 맨유가 최다. 토트넘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함께 공동 2위. 이제 기대 실점이라고 하다 보니까 실점을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상 실점이라고 해야겠네. 예. 뭐 예상 실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익스펙티드니까. 토트넘의 세트피스 문제를 보자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골 에어리어 수비가 굉장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침투를 상당히 많이 허용하거든요. 특히 후반기 와서 그게 두드러졌었죠. 특히 비카리오 앞에서 상대가 이제 다 이러고 서 있는 거죠.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비카리오 앞에 이른바 박스인 플레이, 잉글랜드에서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계속 먹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6야드 안에서 코너킥에서의 슈팅 허용, 그러니까 6야드가 이제 골 에어리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많은 게 맨시티, 2위가 번리, 그리고 3위가 토트넘입니다. 맨시티는 거기서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서 실점이 적은 거고, 번리와 토트넘은 수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점이 많았던 거였죠. 상대의 세트피스가 배달되는 구역도 보면요, 구역별 이제 점유율인 거거든요. 딱 이제 골키퍼 앞이 무려 17%. 그리고 왼쪽이 14%, 오른쪽이 9%. 위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히려 다른 팀은 아예 니어를 공략한다든지, 그렇죠. 파포스트로 떨궈 놓게 한다든지, 아예 그냥 토트넘은 중앙을 공략하고 있어요. 토트넘이 이거는 이제 33경기 기준이었을 때요. 이후에는 더 실점을 했어요. 그 코너킥에서 8실점을 허용한 거거든요. 기대 실점은 10.6골이었어요. 이거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그나마 선방을 해준 거라는 거고, 슈팅 맵도 보면은 골 에어리어 안에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단순히 코너킥만이 아닌 세트피스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기대 실점이 14.3골, 그리고 12골 실점, 그리고 골 에어리어에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왼쪽이 2022-23 시즌 기록인 건데요.
토트넘은 원래 세트피스에 강한 팀이었어요. 그쵸. 세트피스 득점이 16골로 리버풀에 이어서 2위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세트피스 숫자 대비 득점은 토트넘이 더 위였어요. 리버풀이 공격적인 팀이다 보니까 더 많은 세트피스를 얻어내면서 17골을 넣은 거였고요. 반면에 이제 토트넘은 세트피스 덜 얻어내고도 16골을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콘테 시절에는 그랬던 거였는데 이번 시즌은 세트피스 득점 역시도 공동 11위. 이거 밑에서부터 보면은 최소로 공동 8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세트피스 득점이 떨어지고 이마저도 초반에 조금 득점들이 나왔어요. 초반에 그래서 막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이슨이 세트피스 전술을 잘 짜서 우리가 골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아니 비오 코치가 나가고 그때가 조금 남아있던 나가고 거죠. 메이슨이 오히려 세트피스를 만졌는데 예. 그거를 옹호한 거죠. 저는 근데 비오 때가 초반에는 좀 남아있어서 선수들이 골 넣다가 점점 더 퇴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콘테 시절의 비오 사진이 있네요. 2022-23 시즌에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을 허용하는 숫자도 리버풀에 가장 적었어요. 리버풀이 2위였고요. 그 정도로 토트넘이 굉장히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SNS에 그 택티컬 트렌드라는 데서 올린 건데 상당히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뭐냐면요. 현대 축구에서 그냥 모던 풋볼에서는 전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맞아. 그 외의 트릭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 세트 피스에서의 그런 득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새로운 옵션으로 맞아요.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근데 왜 거거든요. 지금 영입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토트넘은 그러니까요. 세트피스 코치를? 리버풀하고 아스널이 세트피스 코치를 재미를 데려와서 보고 이제 있지. 재미를 보고 있는 팀들이잖아요. 바로 이제 비오 코치가 2022-23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난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는 세트피스 코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막판에 아스날 첼시전 막 연달아서 세트피스 실점했을 때 자꾸 이제 기자들이 세트피스 문제, 수비 문제 지적을 하니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세트피스만이 아닌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다른 문제가 많아서 세트피스만 갖고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세트피스 수비에서 문제를 드러낸 게 단순히 토트넘 시절만이 아니에요. 셀틱 시절부터 시절에도. 쭉 이어져 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2022년 2월에 디 애슬레틱에 올라온 칼럼의 내용인 건데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의 투쟁심 부족, 그리고 지역 방어, 그리고 조아트 골키퍼의 6야드, 골 에어리어 박스 장악력 부족. 그러면서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셀틱은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고 압박을 매우 잘하고 있으며 점유하고 있고 상대에게 절반만 찬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편이 셀틱의 진영에서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얻으면서 골을 넣고 순식간에 셀틱의 모든 통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그 토트넘 팬 트위터에서 올린 건데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다라고 한 거죠. 이번 프리시즌에 세트피스에서 위험 상황에서 그 슈팅이라던가 실점을 허용한 장면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먼저 이거는 그 하츠하고의 첫 번째 그 평가전에서의 세트피스 공격 상황인 건데 단다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스킵이 헤더 클리어를 했는데 이게 조금 잘못 맞았어요. 잘못 맞으면서 뒤로 오른 거를 켄트가 헤더 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오다가 위험 지역에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오스틴 골키퍼가 손끝으로 이렇게 탁 쳐냈었죠. 완전히 이건 실점 나올 뻔한 장면이었고요. 81분경에는 드라메가 이제 코너킥 올린 거를 에멜송 로얄이 헤더를 걷어낸 거를 스피탈이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이제 골대를 넘어갔었죠. QPR전이 토트넘이 더 고전한 경기인데 여기서 세트피스 정말 많이 나왔었죠. 23분경에 이제 딕슨 보너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프레이가 헤더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치그레이가 공중볼 경합을 했으나 못 이겨낸 거였죠. 하지만 프레이의 헤더가 빗나가면서 그러면서 뭐 안데르센이 다시 잡아서 코너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26분경에 클락 솔터가 올린 코너킥을 안데르센이 이거 노마크 헤더였어요. 아무도 따라붙지 않았어요.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빗나갔었고요. 59분경에 안데르센이 올린 코너킥을 쿡이 오른발 슈팅으로 앞에서 잘라서 가져갔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었죠. 근데 역금을 맞는 장면이었고요. 76분경에 산토스의 코너킥을 필립스가 헤더 클리어링 했는데 이것도 조금 클리어링이 잘못되면서 다시 산토스한테 연결됐고 여기서 이제 산토스가 반대편으로 길게 크로스 올린 거를 라케셰가 패스 줬고 로이드가 접고 중거리 슈팅 가져간 게 수비 굴절되고 나서 골대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이거 저 골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다시 코너킥 얻어낸 거잖아요. 여기서도 코너킥 올린 거를 폭스가 헤더로 가져간 게 이제 필립스 맞고 옆으로 흘렀고, 여기서 이제 모리슨의 슈팅을 다시 이제 메디슨이 차단한 건데, 코너킥 상황에서 슈팅만 두 번 연속으로 두 번 허용했네. 이것도 문제인 거죠. 머리로 또 발로. 82분경에 산토스가 올린 코너킥을 로이드가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 또 살짝 빗나갔죠. 빗나간. 이날도 세트피스로만 지금 제가 지금 계산한 거로는 슈팅을 한 8개 허용했네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죠. 86분경에 산토스의 크로스를 필립스가 차단한 상황에서 산토스가 바로 이제 코너킥을 올렸고, 여기서 이제 다이크스가 헤더를 가져간 게 군터가 손끝으로 간신히 선방해냈죠. 이것도 골대 거의 맞는 형태로 빠듯하게 간 거였습니다. 물론 뭐 로메로나 판더벤 같은 주전 수비수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못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프리시즌에. 그래서 뭐 스킵도 센터백으로 써보고, 심지어는 아치그레이 센터백으로 써보고, 가끔 이제 애슐리 필립스 선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마크 헤더가 너무 많았다. 이건 좀 문제였죠. 이건 그나마 그래도 필립스가 경합을 해줬습니다. 89분경에 산토스가 또 올린 코너킥을 필립스가 경합을 했으나 높이에서 라르케시한테 밀렸고, 여기서 이제 헤더 슈팅을 가져간 거를 군터 골키퍼가 막아낸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쿠팡 플레이, 서울에서 있었던 바이언과의 세트피스 상황인 건데요. 키미가 코너킥 올린 거 김민재 선수가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넘어갔었고요. 위로 뜬 거. 25분경에 키미가 올린 코너킥을 밀러가 니어포스트로 세도에 들어와서 헤더 슈팅을 가져간 거를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았는데, 이것도 노마크였어요. 54분경에 타라고사가 올린 코너킥을 팔리냐가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떴었고요. 이번에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2차전인 거죠, 양팀에. 무시알라가 파울 얻어낸 거를 키미가 빠르게 프리킥을 짧게 처리를 했고, 여기서 게레이루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파포스트로 세도에 들어오던 밀러가 헤더를 가져갔는데 빗나갔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밀러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16분경에 파블로비치가 파울을 획득한 가운데 키미가 반대편으로 길게 프리킥을 올린 거를, 이것도 아무도 테를 막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토트넘 선수들이, 바이언 선수들은 아무도 없는데 5명이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파포스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마킹에 대한 문제거든. 반면에 파포스트에는 바이언 선수가 3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는 마킹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테리 노마크 헤더 가져간 거를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을 했으나 우파메카노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고요. 사전에 그런 약속된 마킹에 대한 어떤 준비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22분경에 게레이로가 코너킥 올린 거를 드라구신이 김민재와 공중볼을 경합하다가 헤딩 클리어링을 했는데, 헤딩 클리어링이 계속 안 좋아요, 토트넘이. 그러다 보니까 헤딩 클리어링은 앞으로 해야 되는데 뒤로 가요. 뒤로 가면서 도리어 그나브리한테 도움이 돼요. 그쵸. 이걸 그나브리가 논스톱 슈팅 가져간 게 존슨이 골라인 바로 앞에서 걷어내서 망정이었지, 이것도 실점이었어요. 31분경에 키미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벤 데이비스의 그 공중볼 경합에서 이겨내고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44분경에 확실히 이 경기에서는 바이언이 세트피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갔거든요. 사실 여기가 그가 오른발잡이가 직접 슈팅을 가져가기 좋은 자리인데, 키미가 프리킥을 차는 척하다가 멈칫하고 게레이루가 기습적으로 왼발 프리킥을 통해서 파포스트를 올렸고, 토트넘 선수들은 현혹돼가지고 밀러를 아무도 막지 않으면서, 그것도 또 역시 파포스트의 문제죠. 그러면서 밀러가 다이빙 헤더골을 넣은 거였죠. 56분경에는 이거는 니어였죠. 게레이루가 코너킥 올린 거를 니어에 있던 다이어가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넘어갔는데, 이것도 그가 니어로 세도에 들어가는 다이어를 아무도 막지 않은 거죠. 71분경에 키미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로메로가 이제 김민재와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계속 처리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게 헤딩이 또 뒤로 흘렀어요. 뒤로 흐른 거를 팔리냐가 슈팅 가져간 거를 벤탄쿠르가 차단한 거를 비도비치가 뒤로 내줬고, 아주노가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넘어간 거였죠. 76분경에 이거 원래는 여기는 왼발잡이가 직접 슈팅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게레이유가 프리킥 처리하는 척 하다가 멈칫하고 키미가 도리어 기습적으로 벽을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는 오른발 프리킥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세트피스 코치 좀 영입합시다. 우리 김현민 기자 죽겠습니다. 네. 이게 끊임없이 나오니까. 3경기만으로 한 거예요. 토트넘이 일단 라인이 높다 보니까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슈팅을 허용하는 것도 있고, 후방 빌드업의 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뺏기면 바로 데인저 상황인 거잖아요. 데인저에서 슈팅 허용한 빈도를 얘기하는데 빌라와 함께 제일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팅 허용 자체는 중간보다 밑이에요. 그 슈팅을 많이 허용하진 않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위험한 슈팅들이라는 건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중계할 때 표현으로는 위험 지역에서의 슈팅 허용 빈도. 이번 평가전에 이런 상황들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예, 얘기? 맞습니다. 먼저 하치전 21분경에 스킵이 볼을 키핑하다가 맞아요. 테일러한테 가로채기 당했어요. 그래서- 테일러가 크로스 올린 거를 타가와가 논스톱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에 살짝 빗나갔는데 사실 하치전 타가와가 빅찬 스미스 하지 않았으면은 맞아요. 먼저 한 두 골 실점했어요, 이 경기. 저도 이 경기 중계하면서 초반에 완전히 뭐 빌드업이 완전 실수 연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3 빌드업이라는 상당히 도전적인 빌드업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엄청난 조직적인 훈련이 있어야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물론 좋아요. 네. 근데 보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상대가 압박 숫자를 만약에 늘리면 허둥지둥 그럼 그럴 바에 뭘 그렇게 위험하게 빌드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바이언 선수들처럼 한 명 한 명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능력이 있다던가 그것도 아니니까 일단 골키퍼의 발밑 차이부터 굉장히 심하게 맞아요. 났으니까요. 이건 퀸스파크 레인저스하고의 경기인 건데요. 59분경에 군터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디바인이 이제 그 패스를 다시 내줬고 에버트가 이제 볼을 키핑하는 가운데 산토스가 압박해가지고 가로채가지고 그걸 이제 안데르센이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프레이가 슈팅을 가져간 거를 에멜송이 그래도 차단을 한 거였죠. 이것도 차단 안 했으면 실점할 뻔했던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이건 근데 뭐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트피스만 많았었고요. 이제 바이언 쿠팡 플레이에서 있었던 이른 시간 실점. 또 바이어는 압박 시스템을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가져왔죠. 그렇죠. 예, 1대1 마크를 거의 가져갔었죠. 경기 시작 4분 만에 비카리오가 스펜스한테 패스를 한 거를 그나브리가 그대로 가로채가지고 슈팅 가져간 거를 비카리오가 발로 막아냈으나 이걸 이제 비도비치가 잡아서 슈팅 후 그대로 골을 넣은 거였죠. 이거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경기예요. 앞에는 이제 그 서울에서 있었던 경기였고요. 바이언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위험 지역에서 패스를 주고받은 거예요, 토트넘이.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패스 준 거를 드라굿이 다시 비카리오한테 리턴 패스를 줬고 여기서 비카리오가 비수마한테 패스를 줬는데 무시알라가 가로챈 거를 이제 그 밀러가 리턴 패스를 무시알라한테 줬는데 조금 강해서 무시알라 맞고 뒤로 흘렀거든요. 하지만 그나브리가 이걸 강력한 논스톱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이것도 위험 지역에서 패스 주다가 뺏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계속 뭐 지금 뒷공간에 대한 문제, 셋피스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1차 빌드업에 대한 미스를 보면 적극적인 1차 빌드업을 쇼패스로 땅 따먹기로 들어가는 여러 팀들이 있지만 토트넘의 최근 프리시즌 특히 바이에른 뮌헨처럼 압박이 상당히 좋았던 팀과의 경기에서 보면 와 진짜 너무 폭탄 돌리기 하듯이 불안한데 그거를 그러니까요. 계속 쇼패스로 고집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는 롱패스도 적절히 야. 가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상황 같지 않아요, 이거? 이제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어. 예. 이제 새로운 상황이 보고 싶어. 이제 끝났구나. 예, 이제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방 빌드업에 대한 문제, 그래서 소유권을 뺏기면서 위험을 자초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에 문제는 토트넘의 압박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압박 높은 거 좋죠. 근데 압박이 높더라도 굉장히 이게 그가 조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토트넘은 너무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다가 바이언과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바이언은 1대1 마크로 가거든요. 약속된 전술적 마크맨들이 체계적으로 압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면에 토트넘은 한 구역에 몰아넣는 압박을 해요. 반대편이 그냥 전환 패스 한 번이면 그냥 뚫려버리거든요. 뚫려버리는. 그게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어쨌건 뭐 그 토트넘이 압박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이끌어낸 케이스가 토트넘이 125회로 에스턴 빌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 그만큼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데인저러스 슈팅을 이 두 팀이 가장 많이 허용한 그러니까요. 거고요. 결국은 압박의 인텐시티는 강도인 거잖아요. 강도인 거고 PPDA는 이것도 강도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 상대한테 얼마나 패스를 적게 허용하느냐를 내는 지표인 건데 이거는 작을수록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가장 압박 강도가 강한 팀이고 토트넘이 두 번째, 첼시가 맨시티와 함께 한 세 번째 정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조직적인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위험 상황들을 너무 많이 허용한다는 건데 먼저 일단 하치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분경에 오다가 상대 패스를 끊고서는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여기서 이제 그 단다가 상대 압박을 잘 풀어나왔어요. 벗기고서는 다시 이제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테일러가 크로스 올린 거를 타가 이거 진짜 대체 노마크 슈팅이었는데 논스톱
빗 맞았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빗나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퀸스파크 레인저스 전이었는데요. 이제 그 뭐 앞 상황은 차치하고 나르디가 이제 그 롱킥을 상당히 이제 반대편으로 잘 연결을 해줬고, 여기서 근데 이제 돈리가 헤더한 게 또 잘못 맞으면서 헤더 처리 진짜 안 좋아요. 다들 안 좋아요. 센터백의 주전들이 나가면 그나마 좀 나는데 이번 프리시즌에 나온 그런 대체 자원들 좀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안데르센이 가로채기에 의한 패스를 준 거를 프레이가 전환 패스를 잘 넣어줬죠. 전환 패스를 딱 넣으니까 다 왼쪽에 몰려있던 토트넘 선수들이 오른쪽이 텅 비게 된 거죠. 콜리가 혼자서 접고 들어와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이게 오스틴 골키퍼 손끝 스치고 골대를 강타하는 상황이 나왔죠. 이건 사실 실점이나 마찬가지였죠. 참 근데 그러고도 QPR은 득점을 못하는 팀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세트피스도 공격을 많이 해요. 예. 근데 한 골도 못 넣은 것도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언과의 경기. 바이언 경기에서 뭐 바이언은 워낙 질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전환 패스 수도 없이 나왔었죠. 먼저 2분경에 보이가 패스 준 거를 이제 그나브리가 비도비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후에 상대 수비 사이로 빼주는 패스를 줬어요. 그리고 파블로비치가 여기서 환상적인 전환 롱패스 준 거를 텔이 이제 터치라인에서 앞에서 받아서 백패스를 줬고, 파블로비치가 이걸 받아서는 사르가 압박 오니까 이걸 돌아서면서 백패스를 줬고, 스타니시치의 패스를 받은 베레이루가 수비 사이로 패스를 줬고, 여기서 뮬러가 반대편으로 길게 넘기는 크로스를 그나브리가 노마크 슈팅을 가져갔으나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이거 사실 골 넣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18분경에는 게레이루의 스로인을 받은 스타니시치가 탈압박 이후에 백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파블로비치가 전환 패스 굉장히 잘 길게 줬고, 보이가 전진 패스 준 거를 비도비치가 받아서 볼 끌고 가다가 여기서 다시 반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러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준 거를 텔이 잡아서 중앙으로 접고 가다가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는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한 거고요. 상대가 툭툭 반대쪽 공간으로 풀어냈을 경우에는 바로 전환을 통해서 완전한 공간을 상대에게 내준다. 그것도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 그렇죠.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36분경에는 스타니시치가 이제 그 헤더 클리어링을 한 거를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백패스 줬고, 스타니시치가 다시 백패스 준 거를 노이어 골키퍼가 이제 전환 패스를 길게 넘겨줬고, 게레이로가 볼을 몰고 가다가 전진 패스 준 거를 텔이 잡아서 다시 백패스 다시 줬고, 전환, 또 전환. 파블로비치 패스, 스타니시치 길게 전환 패스, 그리고 보이가 볼 끌고 가다가 전진 패스 준 거를 비도비치가 돌아서면서 다시 전환 패스, 이거를 텔이 접고 강력한 슈팅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벌써 바이에른 뮌헨 정도의 탈압박 능력을 가진 탑 클래스 팀, 지금 같은 수비 방식이 뭐 힘들죠. 예,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홈에서 했던 예. 마지막 친선 경기인데 벌써 경기 시작 9분부터 나옵니다. 게레이르의 스로인을 우파메카노가 길게 전환 패스. 센터백과 센터백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이어는 센터백과 센터백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뺏겨도 위험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반면에 토트넘은 센터백도 너무 좁아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뺏기면 위험한 상황들이 나오는 거고요. 어쨌건 그 우파메카노가 길게 전환 패스 준 거를 김민재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스타니시치의 대각선 수루 패스를 밀러가 또 이제 원터치로 그냥 돌려버리죠. 무시알라가 대각선 수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텔이 받아서 볼 끌고 가다가 슈팅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12분경에 바이언이 왼쪽 구역에서 계속 볼을 주고받아요. 계속 볼을 주고받으면서 단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여기서 토트넘 선수들은 이쪽으로 쫙 끌어들이죠. 여기서 이제 그 파블로비치가 길게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준 거를 그나브리가 다시 이제 파블로비치한테 리턴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파블로비치가 볼 끌고 가다가 존슨을 제치고 패스 준 거를 텔이 그대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거 파포스트로 세도에 들어오던 그나브리가 논스톱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넘어갔죠. 이것도 사실 골을 넣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경기 그나브리가 정상 컨디션이었으면은 내 골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37분경에는 노이어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우파메카노가 패스 연결해줬고, 이제 게레이루가 여기서 드리블로 포로를 벗겨내고서는 전진 패스 준 거를 텔이 접고 들어오다가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무시알라가 벤 데이비스를 제치고 그대로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49분경에는
무시알라가 길게 대각선 전환 패스를 준 거를 테리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포로한테 차단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 루즈볼을 게레이로가 잡아가지고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무시알라가 접고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가 선방한 겁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요. 더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한두 페이지 더 하면 코골 뻔했어. 근데 그만큼 이제 프리시즌에서 같은 문제가 지금 김현민 기자님이 진짜 성의껏 하나하나 상황에 대해서 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좀 문제가 많았던 얘기죠. 확실히 세트피스 코치는 와야 되겠다. 네.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문제. 역시 빌드업 체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변형된 형태. 지난 시즌에도 2-3이 아니고 그냥 3둘 빌드업에서 키퍼까지 가세해서 또는 네. 미드필더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와서 조금 더 유연하게 빌드업을 하면서 안정성을 찾았던 몇몇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조금 리스크를 좀 줄이는 빌드업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네. 주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더 또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압박 시스템을 토트넘에 맞춰서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들고 들어올 수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정이 요구가 되고 뭐 그나마 로메로 판더펜 나왔을 때 후방은 조금 낫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후방을 나오더라도 그 이후 과정에서 안 되더라고요. 사실 미드필더에서도 좀 탈압박 되는 선수가 필요해요. 맞아요. 토트넘은 이게 너무 안 돼요. 미드필더들의 역량이 그 선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탈압박을 풀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솔랑키가 오다 보면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사실 손흥민 선수 제외하고는 믿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많은 골을 넣는 팀이었지만은 이게 공격수들의 질이 좋아서가 아니고 공격 숫자를 많이 가세시키면서 많은 골들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솔랑키가 와서 손흥민 선수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공격 패턴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적은 숫자로도 효과적인 공격 패턴들을 가져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수비 빌드업도 조금 더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수비 숫자도 조금 더 확보될 수 그렇죠. 있고 예, 압박할 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솔랑키의 어떤 연쇄 작용에 의한 토트넘의 공수에서의 안정도 기대를 지금 김현민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불안 요소가 있지만 예. 또 시즌 시작되면 생각보다 좋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시즌 예. 초반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현민 기자와 함께한 TMF 두 번째 시간 아주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